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복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폴란드의 풍차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장지오노입니다. 운명을 절대 바뀌지 않는 숙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란 게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은 너무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심오한 질문이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답을 얻어내기란 건 거의 불가능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운명에 맡기고 순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무엇인가로 여기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 폴란드의 풍차는 바로 그 운명과 운명에 대처해 나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도 역시 도서관을 그냥 기웃거리다가 발견한 책인데 이 제목만 보고는 내용을 전혀 가늠하기가 어려운 조금 평범한 제목의 사실은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집어온 게 저자가 장지오노인데 왠지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라는 익숙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소설을 쓴 작가라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이 소설은 애니메이션화돼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뭐 그렇다고 긴 장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유튜브에 그냥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는 조금 이렇게 단편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아무튼 그 책과 비슷한 결이라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밝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했던 거는 책의 표지가 묘하게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의 그림이 표지더라고요. 그 느낌상으로는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이 있죠. 그 작품이 생각나는 그런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기 시작을 했고 막상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꽤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약간 그 스릴러 조금 약한 소프트한 스릴러 같은 느낌도 있고요. 공포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들기에 따라서는 이 읽다가 느낀 생각은 도대체 나무를 심은 사람을 쓴 그 장지오노는 어디 간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결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가문이 마주친 아주 가혹한 운명과 그 운명을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고요. 뭐 그렇다고 좀 희망적으로 보기에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은 운명에 맞서는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운명이 훨씬 더 강력하고 꽤나 가혹합니다. 운명에 희생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로지 운명의 장난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주 혹독하고 가혹합니다. 행복이 머물지를 못하는 집안의 그런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게 본문의 부분을 제가 잠깐 인용해드리면 어떤 주제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말했다. 그것은 너무도 경솔한 행복의 고백이라 나는 단풍나무들 깊은 곳에서 지옥의 휘파람이 부는 소리를 듣는 듯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을 한 그 사람이 행복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지. 그런데 조금 나아지는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지옥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라고 관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폴란드의 풍차는 이 이야기의 중심인 코스트 가문의 일대
제일 첫 번째 선조가 된 일대 코스트가 세운 저택의 이름입니다. 폴란드의 풍차라는 것이 어떤 저택을 부르는 이름이고요. 그 코스트라는 사람은 두 딸의 아버지인 호랍이었습니다. 코스트는 별장을 짓고 마을에 정착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저택 폴란드의 풍차에 그 가혹한 운명이 시작이 되면서 이 저택이 그런 별칭이 있진 않았으나 폴란드의 풍차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려 5대에 걸친 저주받은 운명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제일 앞장에 이 코스트가의 가계도가 실려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을 하기도 전에, 첫 장을 읽기도 전에 가계도를 먼저 보게 되는데, 그 가계도를 그냥 한번 훑어보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고로 죽거나 미치거나 가출하거나 자살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5대에 걸쳐서 그 형제 자매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돼버리는, 단 한 사람도 온전히 버티지 못하고 이 운명에 삼켜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이 코스트가의 불행은 운명적인 부분이 크기는 합니다. 크다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 위에 또 가혹함을 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코스트가의 어떤 이런 불행한 운명을 알아챈 순간에 사람들은 코스트가의 사람들을 유령 취급하고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멀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고 학대하고 또 차별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불행한 운명이 자기한테까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옮을까봐, 영향을 미칠까봐 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멸시하고 학대하고 오히려 차별하는 이런 시선과 태도가 어른들에게서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그 아이들은 또 코스트가의 아이를 괴롭힙니다. 이런 어떤 폭력의 대물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인 폭력의 대물림이 이어집니다. 요 부분을 표현한 본문을 잠깐 읽어드리면, 우리가 그녀에게 행하는 악한 짓을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할 수 있으며, 또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 책임의식을 느끼지도 않는다. 우리를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방식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돌을 던져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사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트 가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죠. 운명이라는 것이 과연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운명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운명이라는 이름하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방관하거나 무시하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간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과연 불행에 빠진 사람들에게 선뜻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어쩔 수 없이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불행의 운명이 우리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대답이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꽤나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이 폴란드의 풍차라는 소설은 심오하고 나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고, 조금은 으스스하기도 하고 참 가혹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책입니다. 폴란드의 풍차, 장지오노 지음.
예전엔 그토록 위풍당당했던 폴란드의 풍차라 불리는 영지는 모두가 조제프 씨라고 부르는 남자의 손에 들어갔다. 조제프 씨는 키가 크고 활달한 40대의 호남이었다. 그는 까만 수염을 짧게 기르고 있었는데 눈은 커다랗고 약간 푸른 빛이 도는 아주 아름다운 밤색을 띠고 있었고, 코는 좋은 집안 사람들의 얼굴에서만 볼 수 있는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모양을 띠고 있었다. 그는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어느 겨울날 이 도시에 도착했다. 그는 우리에게 그다지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는 않았다. 별로 돌아다니는 일도 없이 곧장 카페로 와 카드 놀이를 했는데 말을 하는 법은 거의 없었다. 그는 늘 이곳의 유지들과 카드를 쳤지만 자신이 상대를 고르지는 않았다. 만일 그가 카드 상대를 골랐다면 우리는 그가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먼저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도 없었다. 3개월쯤 지나서야 우리는 그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는 다만 마음 편히 있을 곳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조제프 씨의 직업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그는 늘 옷을 잘 입었다. 결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의 옷차림에는 멋을 부린 흔적이 역력했다. 겨울에는 비로드로 된, 그리고 여름에는 알파카 털로 된 상의를 입었다. 그의 옷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오래된 것이 틀림없었지만 정교하게 수선되고 정성스럽게 손질된 것이었다. 이러한 옷차림 때문에 그는 훌륭한 상류층 인사처럼 보였다. 징을 박은 굽이 낮은 구두를 신었는데 보도 위에서 걸음을 디딜 때마다 구두에서 딱딱 하는 소리가 났다. 조제프 씨는 로가시옹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구두 수선공의 집에 거처를 잡았다. 그에게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는 부부는 그다지 호감이 가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남편도 술고래였고 여편네도 술고래였다. 술을 마시면 이들이 벌이는 일은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심각했다.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컸는데 한 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몇 날 몇 밤을 쉬지 않고 질러댔다. 우리는 소란스러운 일에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신경을 거스르려면 어지간히 소란을 피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구두수선공들은 바로 그럴 정도로 소란을 피워댔던 것이다. 로가시옹의 막다른 골목 한편은 오래된 수도원의 정원과 접해 있었다. 담장벽 위로 30m가 넘게 쏟아있는 아름드리 플라타너스들이 두툼한 잎 가지들을 자랑스럽게 뻗으며 일종의 거대한 국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아래에서 두 술고래가 질러대는 노래는 마치 교회 안에서처럼 쩌렁쩌렁 울렸다. 사람들은 이 일로 벌써 헤아릴 수 없이 고소를 했고, 순경도 골백번 그 집에 가서 칼에 손잡이로 대문이며 덧문을 두드려댔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의 주정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끝없는 욕설의 연도로 바뀌고 마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대는데 그야말로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조제프 씨가 이 부부의 집에 기거하게 된 이후로 이들은 양처럼 순해졌다. 그가 왜 카브로, 이것이 이 구두 수송공의 이름인데,
카브론의 집에 기거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로가시옹의 막다른 골목은 살기 쾌적한 장소도 아닌데다가 사람들 말에 따르면 조제프 씨가 설사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훨씬 편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에게 아첨 섞인 제의를 하기도 했다. 특히 공증인 수습서기에 두 여동생들이 그랬는데 이들은 오래된 가문 태생으로 교회 광장을 마주하고 있는 캐캐 묵은 커다란 집에서 덮개를 씌운 소파에 앉아 거실이나 지키고 있는 노처녀들이었다. 두 여자는 조제프 씨가 답례로 검은 펠트 모자를 벗으며 정중하게 하는 인사에 늘 반하고 있던 터라 한동안 얼굴에 미소를 가득히 담고 꽤 예의 바르게 조제프 씨를 대했다. 그렇다 해도 조제프 씨는 결코 카브론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조제프 씨가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녁마다 우리가 상류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태연하게 카드 놀이를 하는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매주 카브로 할멈이 공중 세탁장에서 커다란 식탁보와 왕관 모양의 도들 무늬를 넣어 짠 세 장의 냅킨을 빠는 일을 보는 것에 익숙해졌다. 사람들은 결국 조제프 씨가 그 집에 사는 이유를 오래된 수도원의 정원이 매우 아름다워 그 집 창가에서 이 정원을 바라보는 게 지극히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